제4장 무예를 겨뤄 배필을 찾다. 곽정은 혼자 꼬박 하루를 달려 연경에 다다랐다. 연경은 금나라의 수도로 천하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다. 송의 옛수도 별량이나 새수도 이만 역시 연경의 번화함에는 미치지 못했다. 황량한 사막에서 자란 곽정이 난생 처음 보는 번화한 거리였다. 홍로아각과 으리으리한 집 앞에는 화려한 가마며 수레가 늘어서 있고 준마들이 길을 메우고 있었다. 커다란 상점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하고 찻집과 술집에는 비단 옷 입은 미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했다. 꽃향기가 거리를 메우고 퉁소 소리와 북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금 비취가 햇볕에 반짝이고 비단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열의 아홉은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었으니 아직 세상 견식이 얕은 곽정으로서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 화려하고 큰 주루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식당을 골라 허기를 채운 곽정은 발길이 닿는 대로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렇게 반나절을 돌아다녔을까? 어디선가 시끌시끌한 환호성이 들려왔다. 멀리서 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빙 둘러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는 듯했다. 호기심이 생긴 곽정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보니 큰 원 안에 비무초친 무예를 겨뤄 배우자를 구함이라는 황금색 글씨와 흰 바탕에 붉은 꽃이 그려진 깃발이 꽂혀 있고 깃발 아래에서는 두 사람이 한창 공방을 펼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붉은 옷을 입은 소녀이고 또 한 사람은 덩치 좋은 남자였다. 곽정이 보기에 소녀의 몸놀림에 법도가 있는 것이 무공이 예사롭지 않았고 남자는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그렇게 수초식을 겨루다 소녀가 상체의 허를 드러냈다. 쌍교출동,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두 주먹으로 상대의 가슴을 움켜쥐려 했다. 그러나 소녀는 몸을 옆으로 약간 기울이며 민첩하게 빠져나가더니 왼팔로 사내의 어깨를 퍽 하고 후려쳤다. 소녀의 일격에 사내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얼굴을 쳐박고 말았다. 온 얼굴이 흙범벅이 된 사내는 창피해 어쩔 줄 몰라하며 사람들 속으로 황급히 도망쳐버렸다. 구경하던 관중들은 연신 갈채를 보내기 시작했다. 소녀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깃발 아래로 돌아왔다. 소녀의 나이는 17세 정도 되어 보이고 비록 오랜 여정으로 고생한 티가 나지만 반듯한 이목구비며 새하얀 치아에 수려한 용모를 감출 수는 없었다. sak풍의 깃발이 어지러이 춤추면서 소녀의 얼굴에 간간히 그늘이 드리웠다. 깃발 왼쪽에는 창이 꽂혀 있고 오른쪽으로는 한 쌍의 짧은 미늘창이 꽂혀 있었다. 소녀와 중년의 남자가 소곤소곤 몇 마디 주고받았다. 이윽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둘러선 구경꾼들에게 돈을 걷고 나서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성은 목이요. 이름은 여기며 산동 사람입니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이름을 얻고자 함도 아니며 돈을 벌고자 함도 아닙니다. 단지 혼기가 찼으나 아직 시집을 못 간 여식 때문입니다. 제 여식이 바라는 것은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무예가 출중한 대장부라서 오늘 이렇게 무예를 겨루어 사위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이 30 이하에 장가를 못 간 남자분 중에서 제 여식과 무공을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있으면 여식과 짝을 맺어주고 싶습니다. 저희 부녀는 남에서 북쪽까지 먼 길을 왔지만 이름 있는 영웅오걸들은 이미 짝이 있고 어린 영웅은 아직 장가갈 생각이 없으니 지금껏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두 손으로 읍을 하고 말을 이었다. 연경은 와호장룡의 고장이라 고명한 의인과 협객이 많을 것입니다. 다소 황당하다 여기시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목욕은 허리며 어깨가 굵직한 것이 체구가 장대한데 등이 약간 굽었고 머리카락이 온통 하얀색이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는 수심이 어려있고 여기저기 기운 낡은 무명옷을 걸치고 있었다. 반면 그 딸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목욕의 말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 소녀를 두고 농지거리나 하며 웃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목욕은 낮게 서린 어두운 구름과 점점 거세지는 삭풍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곧 대설이 내릴 모양이군. 그날도 이런 날씨였지. 그러고는 깃대를 뽑고 깃발을 접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군중 속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치며 원 안으로 들어왔다. 멈추시오. 그들을 보자 모두들 실소를 금치 못했다. 동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온 얼굴이 하얀 수염으로 뒤덮여 적어도 50살은 좋게 되어 보이는 뚱뚱한 늙은이요.
서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머리가 반질반질한 깎아중이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뚱뚱보가 소리쳤다. 웃긴 왜 웃소? 비무초친이라는데 난 아직 장가를 못 갔소. 왜? 나는 자격이 없단 말이오? 그러자 깎아중이 희죽 웃으며 말했다. 노공, 그만두시오. 이처럼 꽃다운 아가씨가 시집 가자마자 청상이 되어서야 쓰겠소? 뚱뚱보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내 놈이 뭔데 나서느냐? 아리따운 아가씨를 얻어서 이 몸도 한번 환속해봅시다. 소녀는 화가 나서 눈썹을 치켜올리며 겉옷을 휙벗더니 싸울 태세를 갖췄다. 목욕은 그런 딸을 잡아끌며 진정시키고는 깃대를 다시 땅에 꽂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뚱뚱보와 깎아중이 서로 먼저 겨뤄보겠다고 말싸움을 하니 시끌벅적 난리가 벌어졌다. 옆에서 보고 있던 할 일 없는 사람이 한마디 거들었다. 그럼 두 사람이 먼저 겨뤄 이긴 사람이 싸우면 되겠네. 그러자 깎아중이 나서며 말했다. 좋소. 노공, 한번 해봅시다. 퍽. 땡추가 먼저 주먹을 날리자 뚱뚱보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피하고는 역시 주먹으로 받아쳤다. 곽정이 보니 중은 소림 나안권을 쓰고 뚱뚱보는 오행권을 구사했다. 모두 외문의 무공이었다. 중은 몸을 날리고 굽히며 날렵한 신법을 보였고 뚱뚱보는 주먹과 발힘이 넘쳐 그 나이에도 아주 위력 있는 초식을 펼쳤다. 중이 몸을 날려 뚱뚱보의 허리에 연달아 3번 일격을 가하자 뚱뚱보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내질렀다. 뚱뚱보가 중의 머리를 철퇴 같은 오른쪽 주먹으로 내리치자 중은 엉덩이를 땅에 철벅 깔고 혼이 나간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갑자기 승포에서 칼을 꺼내 들고 뚱뚱보의 종아리를 찌그려 했다. 구경꾼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뚱뚱보는 펄쩍 뛰어 피하더니 허리춤에서 철채찍을 뽑아들었다. 모두 무기를 몰래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칼과 채찍으로 오가며 살벌한 풍경이 펼쳐졌다. 구경꾼들은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지르면서도 혹시 잘못해서 자신들이 다칠까봐 연신 뒤로 물러났다. 이때 목역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그만두시오. 여기는 수도요. 함부로 칼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창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이 들릴 리 없었다. 목역은 몸을 날려 장내로 들어가서 중이 들고 있던 칼을 발로 휙 차서 떨어뜨리고 손으로는 철채찍을 낚아챘다. 뚱뚱보가 힘이 달려 채찍을 놓치자 목역은 철채찍을 땅으로 휙 던졌다. 두 사람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각자 무기를 집어들고 허둥지둥 도망쳤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어디선가 방울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건장한 하인을 데리고 말을 탄 공자 한 명이 나타났다. 공자는 비무초친이라는 깃발을 보고 소녀를 쭉 훑어보았다. 그러곤 말에서 내려 소녀에게 웃으며 다가왔다. 비무초친이 소절을 두고 하는 말이오.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짝 돌리고는 대답을 피했다. 비무초친의 규칙이 어떻게 돼요? 목역이 한바탕 설명을 해주자 그 공자가 나섰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요. 곽정이 살펴보니 공자는 준수한 용모의 나이는 18세 정도 되어 보이고 몸에는 화려한 장식의 비단 장포를 걸치고 있었다. 저 공자라면 소녀와 잘 어울리겠군. 아까 중과 뚱뚱한 늙은이의 무공이 세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목역은 예를 갖추고 웃으며 말했다. 공자께서 괜히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뭐라고요? 저희 부녀같이 미천한 것들이 어찌 공자님과 짝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건 예사 대결이 아니라 제 여식에 평생이 걸린 대사이니 공자님이 헤아려 주십시오. 공자는 소녀를 다시 보더니 물었다. 이런 시합을 한 지 며칠이나 돼요?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공자는 놀라서 말했다. 아무도 저 소절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오? 난 못 믿겠소. 목역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무궁이 출중한 사람은 이미 결혼했거나 아니면 대결을 원치 않았지요. 좋소.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소. 공자는 느린 걸음으로 원 안으로 들어갔다. 목역은 그의 고상하고 총기 있는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저 사람이 평범한 집안의 후손이라면 우리 아이랑 잘 어울릴 텐데 하필 부잣집 도련님이란 말인가? 여긴 금나라의 수도이니 부치는 조정 대신 아니면 필시 재력가일 거야. 우리 아이가 이겨도 후환이 두렵고 진다 하더라도
그런 집안과 어떻게 사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소인의 여식은 보잘것없는지라 공자님과는 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공자는 웃으며 말했다. 무예를 겨루는 것이니 적당한 선에서 끝낼 거요. 걱정 마십시오. 따님을 상하게 하지는 않겠소이다. 공자는 고개를 돌려 소녀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소저가 살짝 나를 건들기만 해도 이기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소? 소녀가 대답했다. 무예를 겨루는 것인데 승부는 공정해야지요. 인파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빨리 시작하시오. 빨리 싸워야 빨리 결혼해서 얼른 아가씨를 안아볼 것 아니오? 사람들은 그렇게 떠들어대며 웃기 시작했다. 소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없이 겉옷을 벗고 공자에게 폭언의 예를 갖추니 공자도 웃으며 답례를 했다. 소저께서 먼저 공격하시지요. 저 공자는 귀하게 자란 듯한데 무슨 무공이 있겠는가? 적당히 상대하다가 무슨 후환이 생기기 전에 얼른 빠져나가야겠다. 목역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 그럼 공자, 장포를 벗으시지요. 공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필요 없소. 그렇게 잘난 척하다 곧 쓴맛을 볼 텐데. 구경꾼들은 이미 소녀의 무공을 보았던 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몫이 부녀는 강호의 보통 사람인데 감히 왕손의 공자를 어찌하겠어? 적당히 상대하면서 체면은 세워주겠지. 저 사람들이 설마 무예를 겨뤄서 신랑을 구하려고. 얼굴이 반반한 데다 무예까지 출중한 딸을 앞세워서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인 거지. 저 공자 왕창 뜯기게 생겼네. 소녀가 말했다. 공자께서 먼저 하시지요. 공자는 소매를 떨치며 오른쪽으로 휙 돌아 몸 뒤쪽에서 소녀의 어깨를 향해 왼쪽 옷소매를 날렸다. 소녀는 그의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에 움찔 놀라며 몸을 앞으로 굽혀 소매 밑을 빠져나갔다. 그러자마자 공자가 다시 오른쪽 소매로 바람을 일으키며 정면에서 치고 들어오니 소녀는 눈앞과 머리 위에서 동시에 소매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번의 양면 공격은 피하기 어려울 듯 보였다. 그러나 소녀는 왼발을 굴러 화살같이 빠르게 뒤로 날아올라 공자의 공격을 피했다. 급박한 가운데서도 몸놀림이 매우 민첩한 것을 보고 공자가 감탄했다. 훌륭하군. 공자는 그 말과 동시에 소녀의 양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소매를 휘두르며 초식을 구사했다. 소녀는 공중에서 몸을 한 바퀴 돌리며 왼발을 날려 상대의 코를 노렸다. 이공이수,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것이다. 공자가 오른쪽으로 피하자 두 사람이 동시에 땅에 떨어졌다. 공자의 3번에 걸친 공격은 빠르고 범상치 않았으며 소녀의 방어 또한 민첩했다. 둘은 속으로 상대에게 탐복하며 서로를 응시했다. 소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더니 또다시 출수배포하여 초식을 전개했다. 다시 두 사람의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공자의 휘날리는 금포의 소녀의 붉은 옷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붉은 구름이 땅을 휘감는 듯했다. 곽정은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두 사람이 이런 무공을 익힌 것이 대단하다고 탐복했다. 또 두 사람이 나이나 용모가 서로 어울려 만약 부부가 되어 가끔씩 이런 무예 대결을 벌인다면 심심치 않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렇게 그들의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공자가 입은 금포의 긴 소매가 소녀의 손에 붙잡히면서 찢기고 말았다. 소녀는 옆으로 비켜나면서 반으로 찢긴 소매를 공중으로 휙 날렸다. 공자님, 실례했습니다. 목역은 공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시 소녀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자. 공자는 낯빛을 흐리더니 소리쳤다.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소이다. 공자가 두 손으로 장포의 옷깃을 잡아 양쪽으로 쭉 뜯어버리니 금포의 옥 단추가 사방으로 떨어졌다. 하인 2명이 장내로 들어와 한 하인은 공자의 장포를 벗기고 또 다른 하인은 옥 단추를 주었다. 공자는 안에 파란 중의를 입고 허리에는 옥색 수건을 차고 있었는데 그 차림이 옷 같은 얼굴과 붉은 입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공자가 왼손으로 장풍을 일으켜 허공에 날리자 그의 진정한 무공이 드러났다. 다시 맹렬한 장풍이 소녀의 옷을 치니 곽정, 목역, 소녀 3사람은 모두 크게 놀라고 말았다. 이번엔 공자가 전혀 봐주지 않고 장풍을 휙휙 날리니 소녀는 공자에게 세척도 접근하지 못했다. 곽정은 흠칫 놀라며 생각했다. 저 공자는 실로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다. 저 소녀는 적수가 안 되는구나. 혼사가 이루어지겠는걸. 6사부가
늘 말씀하신 대로 중원에는 고수가 참으로 많구나. 저 공자의 장법은 기묘하고 변화무쌍한 것이 나를 능가하는 수준이야. 목역 또한 쌍방의 실력이 이미 판가름 났음을 알고 말했다. 염아, 그만두거라. 공자님이 너보다 훨씬 강하시구나. 실로 대단한 무공을 지닌 걸로 봐서 이 소녀는 계집질과 도박을 일삼는 부잣집 도령은 아닌 것 같다. 가문을 물어봐서 금나라의 관리만 아니면 우리 아이를 맡겨도 좋겠군. 이렇게 생각한 목역은 두 사람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한창 급박하게 싸우는 두 사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공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를 이기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나. 그럼 너무 재미없지. 공자는 갈퀴손으로 소녀의 왼손을 낚아챘다. 소녀가 놀라 손을 빼려 발버둥을 치자 손을 놓아버렸다. 그러자 소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졌다. 그때 공자가 오른손으로 그녀를 낚아채서 품에 안았다. 구경꾼들은 환호를 지르며 시끌벅적 소란을 피웠다. 소녀는 수치심에 얼굴이 발개져서 낮은 목소리로 애원했다. 빨리 놓아주세요. 공자는 웃으며 말했다. 오빠라고 부르면 놓아주지. 소녀가 그의 경박함에 화가 나 힘껏 발버둥을 치자 그는 더욱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목역이 서둘러 다가와 말했다. 공자께서 이기셨으니 딸아이를 놓아주시지요. 그러나 공자는 하하 웃을 뿐 여전히 소녀를 껴안고 있었다. 소녀가 마음이 급해져서 발로 그의 태양열을 차니 공자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자는 오른팔을 위로 들어 막은 후 소녀의 손목을 잡고 비틀며 다시 그녀가 찬 오른발을 잡았다. 실로 물 흐르듯 아주 자연스럽게 소녀의 손목과 발을 낚아챈 것이다. 소녀는 더욱 급하게 있는 힘껏 발을 뺐다. 붉은 꽃을 수놓은 신발이 벗겨지면서 겨우 그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땅에 주저앉은 소녀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흰 버선발만 어루만졌다. 공자는 희죽거리며 소녀의 신발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는 척했다. 구경하는 무례한들은 웃음소리를 지르며 신이 난 듯 외쳤다. 냄새 좋겠다. 목역은 웃으며 말했다. 공자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오? 공자가 냉랭한 음성으로 말했다. 알 필요 없소. 그는 몸을 휙 돌려 금포를 걸치고는 소녀를 힐끗 보며 조롱하듯 소녀의 신발을 품에 안았다. 이때 바람이 더욱 거세지면서 하늘에는 눈송이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구경꾼들이 소리를 질렀다. 눈이 온다. 눈이다. 목역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린 서성대가의 객잔에 묵고 있으니 그리로 가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할 얘기가 뭐가 있소? 눈이 오니 서둘러 집에 가야지. 공자의 싸늘한 태도에 목역은 놀라서 낯빛이 변했다. 공자께서 이기지 않으셨소. 이기면 제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혼은 일륜질사인데 대충 넘어갈 수 없지요. 공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저 재미삼아 주먹질한 걸 가지고 결혼이라니 전 사양하겠소. 목역은 화가 나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공자의 수하 중 한 명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공자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희같이 강호를 떠돌아다니는 비천한 것들이랑 결혼을 하신단 말이냐? 헛된 꿈 그만 꾸시지. 머리끝까지 화가 난 목역이 있는 힘껏 장권을 날리자 그 수하는 일시에 나가 떨어져 기절해버렸다. 공자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부하를 부축하라 명하고는 말에 올라타려 했다. 목역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우리 부녀를 심심풀이로 여긴 거요. 공자는 대답하지 않고 왼발을 말 등자에 올렸다. 목역은 왼손을 뻗어 공자의 왼팔을 잡고는 으르렁거렸다. 좋다. 나도 우리 딸을 너 같은 경박한 소인배에게 주고 싶지 않다. 신발이나 내놓아라. 신발은 당신 딸이 원해서 나에게 준 것이니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지. 혼인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리품까지 내놓으라는 법은 없잖아. 공자는 팔로 작은 원을 그리며 손목에 힘을 주어 목역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목역은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덤벼라. 이놈. 목역은 몸을 허공에 날려 앞으로 돌진하면서 종고제명으로 상대의 양쪽 태양열을 겨냥했다. 공자도 몸을 날려 피하면서 말 등자를 지렛대 삼아 바람같이 날아 장내로 들어섰다. 내가 늙은이한테 지면 사위가 되라고 억지로 떠밀지는 않겠지. 구경하던 사람들도 공자의 경박함과 무례함에 화가 치밀어 몇몇 무례함만 큰 소리로 웃을 뿐 모두들 입을 꾹 다물었다.
목역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연약파 신법으로 몸을 날려 공자를 향해 질주해 갔다. 공자도 노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걸 아는지라 방심하지 않고 몸을 틀며 살짝 비켰다. 청사시멸수. 공자는 왼손 바닥을 밖으로 뒤집으며 복부를 공격했다. 목역은 오른쪽으로 비켜서 왼손으로 상대의 견정혈을 찔렀다. 그러나 공자는 왼쪽 어깨를 낮추면서 적의 손가락을 피했다. 투운한일. 구름과 해를 가리는 권법으로 손가락을 피하면서 오른손 바닥을 왼쪽 어깨에서 뻗으며 상대의 눈을 가렸다. 상대의 허를 찌른 것이다. 목역은 왼팔을 낮추고 팔꿈치를 상대의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오른손으로 비스듬히 후려쳤다. 상대는 당연히 피하려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이었다. 위오봉간시. 목역이 갑자기 두 주먹을 모아 쌍권으로 공자의 양쪽 뺨을 공격했다. 공자는 이번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그의 주먹에 호되게 후려맞았다. 약이 바짝 오른 공자는 양손을 번개같이 날렸다. 10손가락을 동시에 목역의 양손등에 찍어 꽂고 손가락을 빼내니 그의 양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묻어나왔다. 목역의 손등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소녀는 분노하여 서둘러 아버지를 부축한 후 옷깃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다. 목역은 딸을 밀쳐내며 말했다. 비켜라. 오늘 저 녀석과 끝장을 봐야겠다. 소녀의 옷 같은 얼굴이 파리해지더니 공자를 노려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품에서 비수를 꺼내 자신의 가슴을 겨누었다. 목역은 크게 놀라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으로 비수를 막았다. 그러나 미처 비수를 거두지 못한 소녀는 부친의 손바닥을 찔러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즐거운 배필 찾기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변하자 모두 탄식했다. 일부 무식한 무례한들도 안타까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일부는 뒤에서 몰래 공자를 욕하기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목격한 곽정도 이제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다. 공자는 옷깃으로 손가락에 묻은 피를 닦고 다시 말에 올라탔다. 그때 곽정이 무리를 해치고 장내로 들어서며 소리쳤다. 어이! 당신이 잘못했어! 공자는 순간 당황하더니 웃어젖히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옳은 짓이지? 그의 수하들은 남방의 투박한 말투를 공자가 흉내내자 모두 같이 곽정을 비웃었다. 곽정은 왜 웃는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으나 곧 정색을 하며 말했다. 저 소저와 혼인을 해야 옳은 행동이지. 공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혼인을 안 한다면? 혼인을 안 할 거라면 왜 이번 대결을 한 거지? 깃발에 분명히 비무초친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어? 공자는 낯빛을 흐리며 대답했다. 참 오지랖도 넓은 놈이군.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저 소저는 용모도 아름답고 무예 또한 출중한데 왜 싫다는 거요? 화가 나서 스스로를 찌르려는 소저를 보고도 그러시오? 멍청한 녀석. 너랑 이야기해봤자 헛수고지. 공자가 몸을 돌려가려 하자 곽정은 손을 뻗어 그를 막았다. 왜 또 가려는 거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느냐? 저 소저를 아내로 맞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소? 공자는 냉소를 지으며 성큼 장내를 벗어났다. 목역은 비분관계에서 나선 혈기 왕성한 젊은이가 공자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는 것을 보고는 참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이구나 생각하고는 곁으로 가서 말했다. 젊은이, 내버려 두시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원수는 반드시 내 손으로 갚을 것이오. 목역은 공자를 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이, 내 이름이나 밝히고 가라. 공자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을 장인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을 터인데 이름은 알아서 뭐하지? 곽정은 크게 노해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그럼 신발이라도 소저에게 돌려줘. 공자도 화가 났다. 내 일이나 잘해. 저 여자를 맘에 두고 있는 거 아냐? 곽정은 고개를 흔들었다. 천만에! 도대체 돌려줄 거야? 말 거야? 공자는 갑자기 왼손으로 곽정의 뺨을 철썩 내리쳤다. 곽정은 대로하며 금나수 중에서 교나지법을 썼다. 즉, 왼손을 오른쪽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왼쪽 아래로 향하게 해 양손을 꼬아서 공자의 양팔 맥을 잡아 눌렀다. 공자는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났다. 그는 팔을 풀려고 해도 안 되자 소리를 쳤다. 죽고 싶으냐? 그러곤 오른발을 날려 곽정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곽정은 양손을 힘껏 뻗어 그를 장내로 던져버렸다. 그러나 공자의 공력은 대단해서 던져질 때는 어깨가 아래로 향해 있더니
떨어질 때는 오른발로 땅을 짚고 똑바로 섰다. 공자는 급히 금포를 벗어던지며 말했다. 이놈, 살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이리 오너라. 이 공자님께서 상대해 주마. 곽정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내가 왜 너랑 싸움을 하지? 소절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려면 신발을 돌려주거라.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어 싸우는 곽정을 보고 모두들 그의 무공을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가 뒤로 한 발 물러나자 야유를 보냈다. 이제 와서 물러나다니. 어느 문파의 사람이냐? 공자는 아까 곽정에게 두 팔을 잡혀 내던져졌을 때 그의 무공과 내공이 대단하다는 걸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소거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싸우지 않겠다니 내심 다행이다 싶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신발을 돌려준다면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다. 공자는 돌연 금포를 팔에 걸치고 냉소를 지으며 몸을 돌렸다. 곽정은 왼손을 뻗어 금포를 잡고 소리쳤다. 왜 그냥 가느냐? 공자는 순간 손을 뿌리치더니 금포를 날려 곽정의 머리를 덮었다. 그러고는 바로 쌍장권으로 그의 갈비뼈를 후려쳤다. 술수를 쓴 것이다. 곽정은 가슴에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자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다. 다행히 예전에 단양자 마옥에게 2년 동안 현문 정종의 내공을 습득한 덕에 뼈가 저리는 통증을 느끼기는 했어도 내상을 입지는 않았다. 또한 그 위급한 순간에도 원앙연안으로 왼발과 오른발을 빠르게 교차하며 순식간에 9차례나 발을 차냈다. 이것은 마왕신 한보구가 평생 갈고 닦은 절세의 무공으로 그의 발 아래 얼마나 많은 장정이 쓰러졌는지 모른다. 곽정은 아직 이 무공을 완벽하게 익히지 못했고 머리에 씌워진 금포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터라 허둥지둥 발을 찼다. 그럼에도 공자는 그의 발에 맞고 얼이 빠졌다. 앞에 7발은 피했으나 뒤에 2발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널쩍 다리에 맞고 만 것이다.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물러섰다. 급히 머리를 덮은 금포를 벗겨낸 곽정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무공을 겨뤄 배우자를 구하는 비무초친에 응해서 이겨놓고도 신의를 저버린 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자신이 도리에 대해 이야기하자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하며 독수를 전개했다. 만약 자신이 내공을 연마하지 않았더라면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상했을 것이다. 천성이 순수한 곽정은 어릴 때부터 거칠지만 순박한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니 사람의 교활함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다. 주총, 정금발 등 사부들이 강호에 음험하고 교활한 사건들에 대해 여러 번 말했지만 그냥 이야기처럼 들어 넘겼고 직접 경험해보지도 못한 터라 뇌리에 깊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자 분노를 느끼면서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공자는 2발짝 앞으로 나오더니 몸을 날려 순식간에 곽정에게 다가갔다. 사괴단편. 그는 왼손으로 곽정의 정수리에 일장을 날렸다. 곽정은 손을 교차해 막았지만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다리가 휘청이더니 땅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공자의 부하들은 모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공자는 다리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냉소를 지었다. 그럼 보잘것없는 무공을 지니고 정의를 위해 싸워보시겠다고. 집에 가서 산왕에게 20년만 더 배우고 오너라. 곽정은 숨을 훅 들이마시고 몇 차례 운기하며 호흡을 고른 다음 통증이 가라앉자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사낭이 없다. 공자는 크게 웃어젖혔다. 그럼 내 사부한테 마누라를 얻으라고 하든지. 그러자 곽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6 사부 중 한 사람은 여자인데. 이 말을 하려는데 공자가 원을 나가려 했다. 곽정은 급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다. 주먹을 받아라! 그의 뒤통수를 향해 팔꿈치 아래에서 장권을 날렸다. 공자가 머리를 숙이며 피하자 곽정은 그의 얼굴을 향해 왼쪽 주먹을 아래에서 위로 다시 날렸다. 공자가 팔을 들어 막으니 두 사람은 팔을 서로 대고 내공을 쓰며 팽팽히 맞서는 형상이 되었다. 그렇게 서로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 곽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팔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의 팔에 힘이 풀리는 바람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급히 막대기를 잡아 중심을 잡는데 적의 손바닥이 이미 그의 등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곽정은 급히 몸을 돌려 손바닥으로 막으려 했으나 헛손질을 하고 말았다. 공자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장력을 발했다. 간다! 곽정은 다시 앞으로 넘어지면서 구르고 말았다. 그러나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로 땅을 짚고 몸을 날려 공중에서 반 바퀴 돌며 공자의 가슴을 향해 왼쪽 다리를 날렸다. 패중취승, 지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로 바꾸는 초식을 구경한 사람들은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공자는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한 손으로는 적을 교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공격을 하는 쌍장법을 구사했다. 이에 맞서 곽정은 붕근 착골수로 양손을 춤추듯 날리며 상대의 관절과 혈도를 노렸다. 곽정의 맹렬한 공격에 공자도 장법을 바꾸어 붕근 착골 수법을 썼다. 곽정의 붕근 착골 수법은 묘수서생 주총이 만들어낸 것이라 중원의 고수들이 전수하는 방법과 전혀 달랐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매우 비슷한 권법을 구사했지만 구체적 기술과 동작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를 보였다. 그렇게 수차례 초식을 겨루며 한 사람이 식지와 중, 지로 상대의 손목 뒤 양노열을 노리자 상대는 갈고리 손으로 낚아채며 상대의 관절을 꺾으려 했다. 쌍방은 모두 감히 한 가지 초식을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30-40 초식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승부는 나지 않고 흰 눈송이가 구경꾼의 머리와 어깨에 소복소복 쌓여 어느새 얇은 층을 이루었다. 오랜 힘겨루기 끝에 갑자기 공자의 앞가슴에 허점이 보였다. 곽정은 이 틈을 타서 손가락으로 상대방 가슴에 구미열을 찔렀다. 그러나 찌르는 순간 다시 주춤했다. 무슨 원수진 일도 없는데 이렇게 살수를 쓸 수는 없지. 곽정은 손가락을 약간 굽혀 혈도 옆을 찔렀다. 그런데 갑자기 공자가 오른손을 날리더니 곽정의 양팔을 밖으로 꺾으며 허리를 왼쪽 주먹으로 2차례 가격했다. 곽정도 급히 허리를 숙이며 공자의 허리에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공자는 곽정의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순수견양, 왼손을 회전시켜 손목을 잡고 밖으로 꺾으며 오른발로 곽정의 오른쪽 다리 악면골을 잇는 힘껏 찼다. 곽정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목역은 양손으로 딸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며 뒷대 아래 서서 구경하고 있다가 곽정이 연거푸 3번이나 넘어지자 공자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급히 달려가 넘어진 곽정을 부축했다. 젊은이, 그만 가세. 저런 되먹지 못한 놈이랑 상대할 필요가 없네. 곽정은 넘어진 충격으로 눈앞이 어지러지라고 땅에 부딪힌 이마가 몹시 아팠다. 화가 솟구친 곽정은 목역에 손을 뿌리치고 다시 공격 태세를 취했다. 그리고 맹렬히 공격을 시작했다. 공자는 곽정이 도망치기는커녕 더욱 맹렬히 공격해 오자 주춤하며 뒤로 3걸음 물러났다.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 곽정은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자 공자가 소리쳤다. 계속 귀찮게 굴면 살수를 쓰겠다! 좋다 신발을 내놓지 않겠다면 끝까지 해보자. 저 소저가 내 친누이라도 되느냐? 왜 죽어라 하고 내 매부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냐? 이 말은 연경 지방에서 쓰는 욕이라 구경하던 무례한들이 일제히 웃었지만 곽정은 전혀 영문을 모른 채 대답했다. 내 친동생도 아니고 나는 저 소절을 알지도 못한다. 공자는 화도 나고 우습기도 해서 으르렁거렸다. 멍청아! 공격을 받아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엎치락 뒤치락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곽정은 공자의 계략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렸다. 무공으로 따지자면 공자가 확실히 한 수 위이나 곽정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상대에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 대응했다. 곽정은 무공을 익히기 전 상곤의 아들 도사 같은 아이들과 싸울 때에도 이런 식이었다. 무공이 강해졌어도 천성은 어쩔 수 없어 어릴 때의 근성으로 죽도록 싸우는 것이었다. 넷째 사부가 말한 이기지 못하면 도망가라는 당부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오히려 이기지 못하면 더욱 힘을 내라는 말이 자리 잡은 듯했다. 비무초친 무공으로 배피를 구하는 광경. 연경의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싸움은 단순한 무의 대결이 아니었다. 무례한 공자와 이를 바로잡으려는 곽정. 그는 싸움을 말리는 대신 소녀의 편에 서기로 한다. 신에 없는 승자는 결국 경멸만을 남기고 곽정은 패하면서도 모두의 마음을 얻는다. 정의와 신념,
그리고 강자의 교만을 꺾는 순수한 한방. 이것이 진짜 무협이다. 사조영웅전. 곽정이 진짜 영웅으로 처음 각성한 순간이다.